강원도의 작은 마을, 눈이 소리 없이 내리던 날 밤이었다. 지우는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몸은 떨렸고 손은 벌써 감각이 없었다. 머리카락은 절반쯤 잘린 상태로 축축하게 이마에 붙어 있었고 그 아래로 조용히 피가 흘렀다. 너는 우리 집 업보다. 널 절에 보내야 우리 집이 살아. 아버지 상태는 말없이 바리깡을 들고 다시 지우의 머리로 손을 뻗었다. 그 손은 거칠고 단호했다. 겨울밤 찬 공기 속에서도 피비린내가 섞인 머리카락 냄새는 선명하게 퍼졌다.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니 은희는 말없이 두 손을 배에 얹은 채 등을 돌리고 있었다. 눈물은 있었지만 그녀는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지우는 묻고 싶었다. 엄마, 나 왜 그래야 돼? 하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고 질문은 눈 속에 묻혔다. 마당 위로 쌓인 눈은 점점 깊어졌고 지우의 몸은 점점 작아졌다. 겨우 13살이었다. 그의 손끝에는 아직 크레용 자국이 남아있었고 주머니 속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있었다. 그 종이 위에는 누군가의 웃는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눈매는 어머니를 닮았지만 입은 없었다. 밤이 깊어지자 상태는 지우를 부축하지도 않은 채 말했다. 입혀. 아무 옷이나. 어머니는 얇은 외투 하나를 내밀었고 그 외투는 지우의 몸에 비해 너무 컸다. 차가운 바람은 외투 틈 사이로 스며들었고 지우의 새로 깎은 머리는 따가웠다. 두 귀는 얼어붙었고 손가락은 진물이 돌았다. 오래된 오토바이에 올라탄 상태는 기름 냄새와 담배 냄새를 풍기며 핸들을 잡았다. 지우는 뒤에 얌전히 탔고 말이 없었다. 절에 도착하면 조용히 있어라. 말대꾸하지 마라. 상태는 그렇게 말하고 시동을 걸었다. 눈길 위를 오토바이가 천천히 달렸다. 길 옆으로는 논과 밭이 이어졌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 사이로 지우의 그림자가 흔들렸다. 이상하게도 지우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얼굴이었다. 바람은 그의 귀를 스치고 눈송이는 입술에 앉았다. 이건 꿈일까?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아니면 내가 사라지는 과정일까? 한참 후 해송사라는 작은 절 앞에 도착했다. 절 입구는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조용한 목탁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상태는 문을 두드렸다. 스님, 아이 하나 맡기러 왔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노승 한 분이 나왔다. 선사님은 눈길에 선 지우를 천천히 바라보았다. 눈물 자국도 다기지 않은 얼굴, 젖은 옷, 벌겋게 튼 손, 그리고 눈동자 속에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 상태는 말했다. 이놈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도둑질하고 싸움질하고 정신 좀 차리라고 절에 맡깁니다. 좀 맡아주십시오. 선사님은 고개를 살짝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상태는 지우를 강하게 밀며 말했다. 들어가라.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뒤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다시 울렸고 이내 멀어졌다. 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은 완전히 사라졌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밤하늘은 여전히 눈을 뿌리고 있었고 절 안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서웠다. 선사님은 조용히 다가와 수건과 따뜻한 승복을 내밀었다. 이 옷 입고 따라오거라. 그 목소리는 처음 듣는 온기였다. 하지만 지우는 아무 감정도 보이지 않았다. 절 안의 복도는 돌로 되어 있었고 지우의 젖은 양말은 발바닥에 달라붙었다. 그는 작은 방으로 안내되었고 그 방엔 이불 하나와 조그마한 등불만이 놓여 있었다. 이곳이 내 방이다. 오늘은 눈이 많이 오니까 푹 자거라. 선사님은 말없이 방을 나갔고 문이 닫혔다.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등불을 바라보았다. 그 작은 불빛이 그의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다. 그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보았다. 구겨졌지만 그림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입 없는 어머니의 얼굴.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그는 너무 오래 울어서 더 이상 울 수 없었다. 그저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도둑이 아니야. 나는 싸움을 좋아하지 않아. 나는 그냥 엄마가 좋아서 그렸을 뿐인데. 그리고 그는 등을 돌려 조용히 이불 속에 들어갔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렸다. 하얀 밤, 세상은 조용했지만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질문이 떠돌고 있었다. 나는 누구지? 나는 여기 있는 거지? 그리고 내가 사라져도 누군가는 날 기억할까? 지우는 그렇게 절에서의 첫날 밤을 맞이했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가 왜 울지 않는지, 왜 떠나왔는지, 왜 입을 다물고 있는지.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곳은 그가 선택한 곳이 아니라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짊어진 시작이었다. 해송사의 새벽은 바람보다 먼저 깨어났다. 목탁 소리가 조용히 울리고 법당에는 향냄새가 퍼졌다. 모든 것이 정해진 순서대로 흘러갔고 스님들과 행자들은 말없이 움직였다. 하지만 그날 새벽 누군가는 움직이지 않았다. 바로 전날 절에 도착한 지우였다. 그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이불 안에 웅크리고 있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눈빛은 깨어 있지 않았다. 방 안은 어두웠고 지우는 등불이 꺼진 자리에서 조용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조그마한 얼굴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아이는 혜진이었다. 또래였지만 이곳에서 3년을 지내며 익숙해진 아이였다. 혜진은 지우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다가왔다. 새벽 예불 시간이야. 옷 입고 법당으로 가자.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혜진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나갔다. 그날 아침 법당에서 지우는 보이지 않았다. 선사님도 지적하지 않았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다. 법당에서 돌아온 혜진은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 지우를 발견했다. 그는 입맛이 없어 보였고 밥 위에 간장만 부어 천천히 씹고 있었다. 반찬은 손도 대지 않았다. 혜진은 조심스레 옆에 앉았다. 이 김치 맛있어. 직접 담근 거야. 한번 먹어봐.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그것이 혜진이 들은 지우의 첫 목소리였다. 작고 조용했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지우는 법당에 들어가지 않았다. 청소 시간에도 나서지 않았고 공부 시간에도 조용히 방에 앉아 있었다. 선사님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지켜보기만 했다. 혜진은 그런 지우 곁을 자주 맴돌았다. 말을 많이 걸지는 않았지만 가까이에 있어 주었다. 하루는 밤에 작은 손난로를 지우에게 슬며시 건넸다. 내 거 2개 있어서 하나 줄게. 지우는 잠시 손난로를 바라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받았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이불 안에서 혼잣말을 했다. 따뜻해.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조용히 법당 문턱에 섰다. 들어가지 않고 그냥 앉았다. 안에서는 스님들과 혜진이 예불을 드리고 있었고 목탁 소리는 그의 귓가를 울렸다. 그 자리는 찬 기운이 돌았지만 지우는 그대로 한참을 앉아 있었다. 선사님은 예불 도중에 그를 한번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눈길은 질책이 아닌 기다림이었다. 며칠 후 지우는 마침내 예불에 참여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했다. 입을 열지 않았고 손을 모으지 않았다. 다만 자리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혜진은 옆자리에서 속삭였다. 처음에는 다 어려워. 천천히 해도 돼. 지우는 반응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이 조금 덜 떨리고 있었다. 식사 시간, 지우는 밥을 다 먹었다. 예전처럼 간장만 부은 밥이 아니었다. 김치도 먹었고 미역국도 마셨다. 그 변화는 아주 작았지만 분명한 움직임이었다. 어느 날 저녁, 혜진은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지우 방으로 들어왔다. 그 안에는 손으로 접은 종이약과 과자 몇 개, 그리고 작은 쪽지가 있었다.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말 안 해도 괜찮아. 난 그냥 내 옆에 있을게. 지우는 그 쪽지를 읽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가슴에 품었다. 그날 밤 그는 잠들기 전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아주였고 금방 사라졌지만 그리고 새벽. 다음 날 지우는 법당에 가장 먼저 도착해 있었다.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새벽 공기 속에서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혜진이 도착했을 때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지금 몇 시야? 너 언제부터 있었어?
지우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혜진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그리고 그날 예불이 끝날 때 지우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감사합니다. 혜진은 놀랐지만 곧 따라 웃었다. 그날 저녁 선사님은 지우를 법당 뒤 정원으로 불렀다. 가을이 남긴 낙엽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잘 견뎠구나. 선사님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이곳은 아무도 너에게 억지로 무엇을 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너 스스로 한 발짝 나아가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불빛이 살아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사라진 게 아니야. 나는 아직 여기 있어. 해송사의 긴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지우는 조금씩 자신의 이름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해송사에 온 지 한 달이 지나자 지우는 어느 정도 절의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여전히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법당에 나가 예불에 참석하고 밥도 남기지 않고 먹었다. 방안도 스스로 청소했고 다른 아이들이 청소하는 모습을 따라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큰 소리로 독경을 하지 않았다. 그의 입술은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선사님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 말 없이 지나갔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이제 도망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하루는 오후 휴식 시간, 혜진이 지우의 방을 조용히 열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는 종이 긁는 소리가 들렸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다가 문 앞에서 멈췄다. 지우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종이 위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다. 붓 대신 오래된 펜을 쓰고 있었고 그 옆에는 반쯤 마른 검정 잉크가 담긴 작은 병이 놓여 있었다. 지우의 손끝은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집중되어 있었다. 혜진은 말없이 문에서 물러나며 속으로 미소 지었다. 그건 분명 지우가 처음으로 스스로 무언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혜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낮에 그린 거 나중에 보여줄 수 있어? 지우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대답은 혜진에게는 작은 축제 같았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절에서는 청소를 마치고 모두가 짐을 정리하던 중이었다. 선사님이 외출 중이었고 대신 상자 스님인 승모가 아이들의 방을 둘러보고 있었다. 승모는 지우의 방에 들어가더니 책상 위에 놓인 종이와 잉크병을 발견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고 손으로 종이를 들춰보았다. 거기엔 지우가 밤새 그린 그림이 있었다. 작은 시골집, 굽은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여자의 얼굴은 자세히 그려지지 않았지만 그 몸짓은 익숙했다. 그건 분명 지우의 어머니였다. 승모는 그림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고 말했다. 승복을 입고 이런 세속적인 그림을 그리다니. 마음이 아직도 속세에 있구나. 그는 그림을 접어 소매에 넣고 책상 위에 잉크병을 닫았다. 그리고 지우의 승복 한 벌이 걸려있는 걸 발견했다. 옷자락엔 검은 잉크가 약간 묻어 있었다. 승모는 그 옷을 들고 나오며 말했다. 스님이 오시기 전에 제대로 다스려야겠군. 지우가 방으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는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림도, 펜도, 잉크도 사라지고 없었다. 심지어 승복도 없었다. 그는 당황해하며 방을 둘러보았다. 손이 떨렸고 눈은 급히 벽장과 이불 밑을 뒤졌다. 그러나 어디에도 그의 그림은 없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승모가 들어왔다. 그는 말없이 지우의 승복을 내밀었다. 승복은 세탁된 듯 보였지만 얼룩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고 엷은 자국이 남아있었다. 도에 들겠다고 한 아이가 아직도 세상 욕망을 그려 내 손으로 옷을 더럽혔다면 내 마음도 더럽힌 거다. 이 그림은 내가 맡겠다. 내가 도를 닦고 싶다면 그런 잡념은 버려야 한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손을 뻗어 승복을 받았고 고개를 숙였다. 눈동자엔 물기가 맺혔지만 흐르지는 않았다. 그날 저녁, 지우는 혜진에게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혜진은 조용히 문 앞에 앉아 기다렸다.
시간이 흐르고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밤, 지우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방 안은 차가웠고 그는 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이전에 써두었던 글들이 있었다. 오늘 그림을 빼앗겼다. 누구도 나를 때리지 않았지만 무언가 더 깊은 데서 부서진 것 같다. 나는 죄를 지은 걸까? 엄마를 그리고 싶었던 마음도 죄일까? 그는 수첩에 조용히 덧붙였다. 만약 그 어떤 길에서도 그림을 그릴 수 없다면 나는 머릿속에서 그릴 것이다. 그 누구도 내 머릿속을 빼앗지는 못하니까.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승복은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방은 깨끗했다. 그는 법당으로 가는 길에 가만히 멈춰 섰다. 햇살이 처음으로 해송사의 지붕 위를 비추고 있었다. 지우는 조용히 입술을 다물며 생각했다. 나는 아직도 여기 있다. 내 마음은 얼룩지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다시 그릴 것이다. 다만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그의 침묵은 반항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워지지 않는 증거였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그 그림을 꺼낼 수 있을 때를 기다리는 마음이었다. 해송사에서의 생활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겨울은 여전히 깊었고 바람은 절벽 사이로 차갑게 불어왔다. 하지만 그 안에서 지우의 마음은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고 법당에도 꾸준히 나가고 있었다. 예불 중에 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입술은 부드럽게 움직였다. 지우는 말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절의 하루하루에 섞여 있었다. 그러나 방 안에 들어가면 그는 여전히 한 아이였다. 조용히 혼잣말을 하고 밤이 되면 두 손으로 이불을 꼭 쥐고 잠이 들었다. 그가 숨겨놓은 작은 노트는 항상 베개 밑에 있었다. 하드커버도 없는 오래된 공책. 그 안에는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의 기억, 감정,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 나는 나쁜 아이였을까? 왜 엄마는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 나는 왜 웃지 않았을까? 그런 문장들 사이사이로 그가 기억하는 장면들이 단편적으로 적혀 있었다. 겨울이었고 엄마는 아랫목에서 조용히 양말을 꿰매고 있었다. 나는 몰래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엄마는 그걸 보더니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방을 나갔다. 그때 나는 그게 싫었다. 말없이 나가는 뒷모습이 가장 무서웠다. 그 노트는 지우에게 있어서 유일한 집이었다.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쌓아두는 곳. 아무도 그를 지우지 않는 공간이었다. 어느 날 오후, 혜진이 방 안에 들어와 무심코 침대에 앉았다. 그는 노트를 보지 못했지만 지우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졌다. 노트가 베개 아래 삐져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지우는 급히 그것을 밀어넣었고 혜진은 그 반응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웃었다. 괜찮아. 나도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 말하고 싶지 않은 건 그냥 마음속에 넣어두면 돼. 하지만 언젠간 꺼낼 수 있으면 더 좋아. 그 말에 지우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처음으로 혜진에게 마음을 조금 열고 싶었다. 하지만 아직은 그 노트를 보여주지는 못했다. 그날 밤 지우는 노트 한 페이지를 새로 펼쳐 이렇게 적었다. 혜진은 따뜻한 아이다. 말이 많지 않지만 곁에 있을 줄 안다. 그는 나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냥 기다리고 함께 있는다. 나도 언젠가 그에게 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며칠 후 눈이 많이 내린 날이었다. 법당 주변의 나무들이 눈으로 뒤덮였고 절집의 마당은 하얀 이불처럼 조용히 쌓여 있었다. 선사님은 아이들에게 눈을 치우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그 대신 모두에게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했다. 지우는 조용히 눈길을 따라 뒤뜰로 갔다. 뒤뜰에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감은 이미 다 떨어졌고 가지에는 눈만 남아 있었다. 그 아래 작은 정자에 앉아 지우는 노트를 펼쳤다. 그는 펜을 들고 한 문장을 썼다. 나는 왜 아직도 그날 밤을 떠올리는 걸까? 그리고 이어서 또 적었다. 아버지는 나를 업보라 말했다. 엄마는 나를 눈으로 피했다. 나는 그 둘 사이에 서서 아무것도 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한 아이로 여기 있다. 이름이 사라진 아이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바라보는 아이로. 지우는 그 문장을 적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펜 끝이 살짝 떨렸고 눈가에는 물기가 맺혔다. 그는 눈물을 닦지 않았다. 그 감정이 자신 안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지우는 혜진에게 말했다. 혹시 시간 있어?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그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베개 밑에서 노트를 꺼내 건넸다. 이건 내가 적은 거야. 아무한테도 보여준 적 없어. 혜진은 조심스럽게 노트를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넘겼다. 그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며 지우의 이야기를 읽었다. 읽는 동안 말이 없었고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고개를 들었다. 지우아, 내 마음 정말 용기 있다. 이걸 적어왔다는 것만으로도 넌 대단해.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의 어깨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 대신 어딘가에서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날 밤, 혜진은 자신이 접은 종이약 하나를 지우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 종이약의 날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너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름이 지워졌다고 존재가 사라지는 건 아니야. 지우는 그것을 손에 쥐고 천천히 속삭였다. 나는 지워지지 않았다. 나는 계속 쓰고 있다. 그리고 언젠간 내 이름을 스스로 부를 것이다. 그의 노트는 다시 베개 밑으로 돌아갔지만 그 안의 문장들은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하나의 목소리가 되었고 그 목소리는 밤하늘을 넘어 어느 날 그의 어머니에게도 닿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절의 삶은 외부에서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다. 지우가 해송사에 온 지 2달이 넘었고 그는 조금씩 이곳의 사람들과 공간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노트도 여전히 쓰고 있었고 혜진과의 우정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지우의 눈빛이었다. 더 이상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같지 않았다. 조금은 조용한 불씨처럼 안에서 천천히 타오르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선사님이 지우를 불렀다. 그는 법당 뒷마당에 있는 오래된 창고로 지우를 데려갔다. 그곳은 잘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나무의 오래된 향기가 섞여났다. 이곳은 내가 처음 해송사에 왔을 때 머물던 곳이다. 선사님은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가며 말했다. 지우는 조용히 그 뒤를 따랐다. 창고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이상하게 색이 다른 부분이 있었다. 선사님은 그 벽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손끝으로 벽을 가볍게 쓸었다. 여기에 내가 어릴 적 그린 그림이 있었지. 지우는 놀란 듯 선사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느 날 밤 아무도 없는 시간에 나는 엄마를 그렸어. 그때 나는 엄마를 잊지 않으려고 그 얼굴을 벽에 남겼지. 하지만 다음 날 그 그림은 지워져 있었어. 스님들은 내게 말했지. 속세의 그림은 돌을 어지럽힌다고. 지우는 그 말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가 겪었던 일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선사님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눈빛은 먼 과거를 향하고 있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그리고 있었지. 그리고 그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말하는 순간 그것마저 빼앗길까봐. 지우는 천천히 앉아 선사님 옆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어떤 설교보다도 깊고 묵직했다. 지우야, 선사님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림이 죄가 되는 건 아니야. 다만 그 그림이 너를 어디로 데려가느냐가 중요하지. 그게 너를 스스로 붙잡아주느냐, 아니면 다시 속세의 상처로 끌어가느냐. 지우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숨을 쉴 수 있어요. 누가 나를 부르지 않아도 내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아서요. 선사님은 그 말에 살짝 눈을 감았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왔던 대답을 들은 듯한 표정이었다. 그럼 계속 그려라. 단, 내 안에 있는 진짜 지우를 잃지 않는 한에서.
지우는 놀란 듯 선사님을 바라보았다. 이 절에서 너를 억누르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너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도 많을 거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정의할 수는 없어. 그 말은 지우에게 하나의 열쇠가 되었다. 스스로를 가두었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선사님. 그날 이후 지우는 조금씩 변화했다. 법당 예불에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식사 시간에는 혜진 외의 다른 아이들에게도 먼저 말을 걸었다. 가끔은 아이들이 마당에서 장난칠 때 멀리서 지켜보다가 웃음을 지었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였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지우는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펜을 들었다. 노트가 아닌 새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아니라 해송사의 모습이었다. 돌계단, 감나무, 법당의 문, 그리고 그 문 앞에 앉아있는 2명의 아이. 그 아이들 중 하나는 웃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우는 그 그림을 다 그리고 난 뒤 다음 페이지에 한 문장을 적었다. 나는 이곳에서 사라진 이름이 아닌 다시 쓰여지는 이름이 되고 싶다. 며칠 후 선사님은 다시 지우를 불렀다. 이번엔 정원 쪽 작은 찻집이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선사님은 말했다. 넌 아마 이곳에서 나보다 더 오래 머물지도 모르겠구나. 지우는 작게 웃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런 말이 무섭고 버거웠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이젠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비록 이름을 빼앗기고 그림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걸 다시 받은 것 같아요. 선사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차 안에는 따뜻한 향기가 감돌았고 밖에서는 바람이 잔잔히 불었다. 그 순간 지우는 깨달았다. 과거의 상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 지금의 자신을 이해하는 것. 그게 진짜 치유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언젠가 그 벽에 다시 그림을 그릴 것이다. 이번엔 누가 지워도 괜찮을 만큼 자신의 마음속에 선명히 새겨질 그림을. 그 그림이 바로 그의 이름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봄이 오기 전에 마지막 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해송사에는 그날따라 바람이 세게 불었고 아이들은 법당 뒷마당의 나뭇가지를 정리하느라 분주했다. 지우는 나무가지를 한쪽으로 옮기다가 손에 작은 상처가 났다. 피는 나지 않았지만 얼음장 같은 바람이 닿자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다. 혜진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잠깐 안에 들어가서 손 좀 씻고 여긴 내가 알게.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승방으로 들어갔다.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다. 얼굴은 그새 많이 달라져 있었다. 들어왔을 때의 캥한 눈빛은 줄어들었고 입가엔 아주 작은 선이 생겨 있었다. 그는 수건으로 손을 닦다가 문득 머리를 들었다. 거울 속 자신과 눈을 마주치며 생각했다. 지금 내가 그 집에 다시 가면 달라질까? 그 생각은 하루 종일 지우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아직 그 집이 그립다. 그 집이 나를 밀어냈지만 나는 여전히 그 문 앞에서 서성거린다. 한 번쯤 엄마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다. 그 얼굴이 나를 알아볼까? 며칠 후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 선사님은 마을에 일보러 나가게 되었고 아이들에겐 반나절의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혜진은 절 마당에 남아있었고 지우는 아무 말 없이 뒷문을 나섰다. 산길을 따라 내려가고 버스를 타고 다시 걷고 또 걸어. 지우는 몇 시간 만에 옛집 근처에 도착했다. 그 길은 어릴 때 수없이 뛰어다녔던 골목이었고 낡은 담벼락은 그대로였다. 그는 천천히 그 집을 향해 걸었다. 담벼락 너머로 익숙한 기와지붕이 보였고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땐 손이 떨렸다.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아 그는 그저 대문 앞에 서 있었다. 그때였다. 문 안쪽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이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착하지. 이제 곧 동생도 생기니까 형이 되어야 해. 지우는 숨을 멈췄다. 그 목소리는 분명 어머니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 말 속의 형은 자신이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어머니는 부드러운 표정으로 아이를 안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밝았고 어머니는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은 지우의 기억 속에 없던 장면이었다. 한 번도 자신에게는 그렇게 웃어준 적이 없었던 얼굴이었다. 그는 조용히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바로 그때 안쪽에서 누군가 문을 열었다. 누구세요? 그 목소리는 아버지 상태였다. 지우는 순간 굳어버렸다. 상태는 그를 보자마자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가 여길 왜 왔냐?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절에 잘 있으면 거기나 있어. 이제 우리 집은 조용하고 깨끗하다. 괜히 또 와서 뒤흔들지 마. 지우는 그 말에 어깨가 움찔했다. 그러나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 대신 조용히 말했다. 엄마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었어요. 상태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너한텐 그럴 자격 없어. 넌 이미 우리 가문에서 지워졌어. 그리고는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보다 무겁게 가슴을 때렸다. 지우는 몇 분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그의 어깨에 쌓이기 시작했다. 그는 조용히 돌아섰다.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다. 하지만 그는 울지 않았다. 해송사로 돌아오는 길은 길고도 외로웠다. 버스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진짜 지워졌을까? 아니면 누군가에게서 밀려난 걸까? 절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저물고 있었다. 문 앞에는 혜진이 서 있었다. 그는 말없이 지우를 바라보더니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춥지. 안에 들어가자. 지우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함께 승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따뜻했고 등불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다. 지우는 이불 속에서 노트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오늘의 일을 적기 시작했다. 나는 오늘 내 과거를 다시 만났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없다는 걸 확인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진 않았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시작이라는 느낌이 든다. 그는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써내려갔다. 나는 더 이상 그 문 앞에서 서 있지 않겠다. 나는 내가 선택한 길 위에 서 있을 것이다. 그날 밤, 지우는 해송사에서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졌다. 그의 꿈속에서 어머니는 멀리서 웃고 있었고, 지우는 혼자서도 그 웃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건 이별이 아니라 놓아주는 과정이었다. 그렇게 그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다. 해송사에서 돌아온 지우는 며칠 동안 조용했다. 그는 이전보다 더 말을 아꼈고 법당에서도 묵묵히 앉아있을 뿐이었다. 혜진은 지우의 얼굴에 무거운 기운이 드리워졌다는 것을 느꼈지만 묻지 않았다. 그 대신 옆자리에 앉아 함께 있었다. 말 없는 곁이 때로는 어떤 위로보다 깊을 수 있음을 혜진은 알고 있었다. 며칠 후 해송사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 마을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한 중년의 공무원이었고 손에는 몇 장의 서류가 들려 있었다. 선사님은 그를 조용한 응접실로 안내했다. 지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았고 알 수 없는 불안이 가슴 깊숙이 일렁였다. 잠시 후 선사님은 지우를 조용히 불렀다. 응접실에 들어서자 공무원은 반갑게 인사했다. 아, 너구나. 이름이 지우, 맞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공무원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연히 호적 정리 중에 이상한 점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지우라는 이름이 등록된 기록이 있었는데 최근 서류에서 누락된 것을 발견했거든요. 지우는 멍하니 서 있었다. 공무원은 서류 한 장을 꺼내어 선사님과 지우 앞에 펼쳐 보였다. 이게 5년 전 등록된 가족관 계증명서고 이건 최근 갱신된 서류입니다. 이전엔 지우 군이 상태 씨와 은희 씨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최근 서류엔 삭제되었더군요. 그리고 새로운 자녀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름은 지환, 생일은 몇 달 전. 지우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그는 이미 알았던 사실이지만 서류로 확인되는 순간 마음은 다시 무너지는 듯했다. 선사님이 조용히 물었다.
삭제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집니까? 공무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보통은 친권 포기나 입양 파기 같은 법적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번 건은 가족 측에서 등록 오류 정정 요청을 통해 빠르게 처리된 것 같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서 자신의 이름은 사라졌고 다른 아이의 이름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다. 내가 태어났다는 기록조차 없어진다면 나는 누구로 남는 걸까? 공무원이 돌아간 후 선사님은 지우와 마당을 천천히 걸었다. 바람이 살며시 불었고 나뭇가지는 잎을 다 털어낸 채 앙상했다. 마음이 어떠냐? 선사님의 물음에 지우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그냥 울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상하게 덤덤해요. 어차피 그 집에서는 오래전부터 제가 없었던 것 같아서요. 선사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은 누군가가 적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이름에 담긴 기억이야. 지우야, 너는 내 이름을 스스로 지켜온 거다. 남이 서류에서 지운다고 해서 내 존재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란다. 그 말은 지우의 마음 깊은 곳에 잔잔한 울림을 남겼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되뇌어 보았다. 지우. 나를 지우려 했지만 나는 아직 남아있다. 그날 밤 지우는 노트를 펼쳐 한참 동안 글을 쓰지 않았다. 그저 펜을 손에 쥔 채 한 장 한 장을 넘겼다. 그 안엔 울분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고 어린 날의 희망도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그는 한 문장을 적었다. 내 이름을 스스로 다시 쓸 수 있다면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 며칠 후 혜진은 지우를 작은 야산으로 데려갔다. 거기엔 예전부터 아이들이 비밀 기지처럼 여기는 작은 바위가 있었다. 혜진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작은 나무판이었다. 이거 우리 둘이 같이 만들까 해서. 혜진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지우는 나무판을 받아들었다. 혜진은 이어서 말했다. 여기에 내 이름 새기자. 사람들은 서류에서 내 이름을 지웠지만 여긴 내가 새길 수 있는 곳이야.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함께 손에 작은 조각칼을 들고 나무판에 글자를 새겼다. 지우, 여기에 존재하다. 그 문장은 바위 아래에 단단히 묶여졌고 바람이 스칠 때마다 나무판은 부드럽게 흔들렸다. 지우는 그 장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사라진 아이가 아니라 다시 쓰여지는 이야기를 가진 존재라는 걸 느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누군가의 가족이 아니어도 누군가의 기록에 없어도 나로서 살아갈 수 있다. 그날 밤 지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다. 혼자서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밤하늘로 번져갔다. 사라진 자리에서 태어난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음력 새해를 앞둔 해송사는 분주했다. 스님들과 행자들은 대청소를 하고 법당은 더 정갈하게 정돈되었다. 곳곳에 매달린 청색과 백색의 연등이 바람에 흔들렸고 대웅전 앞마당에는 큰 법회용 좌석이 설치되었다. 이날은 해마다 열리는 해원기도 대법회, 즉 참회와 화해의 자리였다.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해송사에 모여 자신과 가족, 조상의 업장을 싣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행사였다. 지우에게 있어 이 법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선사님은 몇 주 전 조용히 지우를 불러 말했다. 올해 회원법회에서 내가 한마디를 해주면 좋겠다. 내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들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화해가 될 수도 있지. 지우는 머뭇거렸다. 자신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꺼낸다는 건 상상조차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날 이후 매일 밤 노트를 꺼내어 말할 문장을 적기 시작했다. 지우의 글은 고백이자 성찰이었고 오랜 시간 침묵 속에서 켜켜이 쌓인 마음의 결이기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회원법회의 날이 밝았다. 봄 기운이 약간씩 느껴지는 맑은 날씨였고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를 입고 해송사로 모여들었다. 지우는 승복을 정갈이 입고 법당 뒤편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혜진은 그 옆에 서서
조용히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긴장돼? 조금. 괜찮아. 내 말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을 거야. 법회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다. 선사님이 일례를 열고 짧은 법문을 전했다. 그리고 이어서 대중참여의 시간이 다가왔다. 올해는 이 절에서 함께 살아온 한 소년이 여러분께 마음을 전하려 합니다. 선사님이 지우를 소개하자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지우는 천천히 걸어나갔다. 법당 중앙에 마련된 마이크 앞에 섰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의 손은 살짝 떨렸지만 눈빛은 흐려지지 않았다. 그는 입을 열었다. 저는 지우입니다. 이곳 해송사에서 지난 몇 달을 살고 있는 한 아이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단지 저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안의 침묵을 이제 멈추고 싶어서입니다. 청중은 조용했다. 지우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저는 13살 때 가족에게서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저를 보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제가 그 집안의 이름에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지워져야 할 존재였습니다. 실제로 저는 주민등록에서 이름이 삭제되었고 법적으로도 가족관계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디선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는 눈살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존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림을 지우지 말라고 말해주는 어른이 있었으며 옆에 있어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지우는 마이크를 바라보며 한 걸음 다가갔다. 저는 지금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처는 아직 낫지 않았고 어떤 기억은 여전히 저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내가 나를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걸. 잠시 멈추고 지우는 손안의 종이를 접었다. 이어서 말했다. 저는 누군가의 업보가 아닙니다. 저는 죄를 씻기 위해 이 절에 온 아이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존재하고 싶었던 한 아이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법당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그 침묵은 곧 조용한 탄식과 함께 무너졌다. 한 여성은 눈물을 닦았고 어떤 이는 손을 모았다. 선사님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바로 그때 법당 입구에서 누군가가 움직였다. 지우의 아버지, 상태였다. 그는 무거운 표정으로 조용히 일어섰다. 옆에 앉아있던 은희 역시 따라 일어났다. 두 사람은 잠시 망설이더니 지우가 있는 단상 앞으로 나왔다. 지우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깊은 고요함만이 있었다. 상태가 입을 열었다. 나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였는지 몰랐다. 그게 내 안에 그렇게 오래 있었는지도 몰랐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은희는 작게 속삭였다. 지우아, 내 이름 내가 지운 거 아니야. 지울 수 없었어. 항상 기억하고 있었어. 지우는 작게 웃었다. 기억하고 계셨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 순간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쳤다. 그리고 또 한 명, 또 한 명. 이내 법당 안은 조용한 박수로 가득 찼다. 그 박수는 어떤 용서를 위한 것도 드러난 고백에 대한 감탄도 아니었다. 그건 침묵을 끝낸 한 아이를 향한 존중이었다. 법회가 끝난 뒤 지우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하늘은 맑았고 연등은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나는 이제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은 하늘로 퍼져나갔고 지우는 다시 한번 이름을 속삭였다.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목소리로. 그 순간부터 그 이름은 지워진 것이 아니라 세상에 다시 써진 이름이 되었다. 회원법회가 끝난 다음 날 해송사의 공기는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졌다. 많은 사람들이 절을 떠났고 아이들은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지우의 마음은 여전히 깊은 물속에 잠긴 듯 고요했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의 말을 되새기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정말 괜찮은 걸까?
누군가 앞에서 이야기했다고 해서 과연 완전히 나아졌다고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머리보다도 더 깊은 곳에서 흘러나왔다. 그가 법당에서 했던 말들은 진심이었지만 그 진심마저 어딘가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가족 앞에서의 고백, 다시 들은 어머니의 이름, 그리고 아직도 마음 한편을 짓누르는 죄책감. 그날 밤 그는 노트를 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방을 나섰고 감나무가 있는 뒷마당으로 향했다. 달빛 아래 나무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다. 지우는 그 그림자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그 아래에 조용히 앉았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다가 그는 작은 목소리로 자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용서받고 싶어. 하지만 누구에게?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아니면 나 자신에게? 그 질문은 답을 요구하지 않았다. 다만 더 깊은 곳을 흔드는 울림처럼 퍼져나갔다. 바람이 불어왔고 감나무 가지가 살짝 흔들렸다. 그때였다. 누군가 그의 뒤에 다가왔다. 잠 안 와. 혜진이었다. 지우는 놀라지 않았다. 마치 혜진이 올 줄 알았다는 듯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냥 생각이 많아졌어. 혜진은 지우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리고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직도 무서워? 지우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응, 말하고 나니까 마음이 가벼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깊이 생각하게 돼. 내가 잘못한 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왜 자꾸 내가 벌을 받아야 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 혜진은 한 손으로 작은 돌멩이를 주워 바닥에 원을 그렸다. 나는 너처럼 그렇게 큰 고통을 겪은 건 아니지만 나도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한동안 생각했었어.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아빠는 새 가정을 꾸렸어. 엄마는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나를 여기에 맡기고 떠났지. 다시는 오지 않았어. 지우는 고개를 돌려 혜진을 바라보았다. 그제야 혜진의 눈동자 안에 숨어있던 슬픔이 보였다.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는 건 어떻게 가능한 거야? 혜진은 조용히 웃었다. 따뜻해지려고 한 건 아니야. 그냥 누군가 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많았거든. 그래서 다른 사람 곁엔 있어주자고 마음먹었어. 지우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정말. 그날 밤 지우는 방으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그날의 마음을 적었다. 혜진은 내 그림자에도 따뜻함을 남긴 사람이다. 나는 그 덕분에 그림자와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도 결국 나의 일부라는 걸 인정하게 되었다. 며칠 후 선사님은 지우에게 또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우리 절에는 오래된 장경판이 있다. 오랜 세월이 지나 훼손된 부분도 많고 새롭게 보수할 인력이 필요하다. 내가 그걸 함께 하지 않겠니?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일이 단순한 수련 이상의 의미를 가질 거라는 걸 그는 알았다. 오래된 것을 복원한다는 것, 사라진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 그건 마치 자신의 마음을 복원하는 과정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지우는 작은 붓과 먹을 들고 낡은 경판 앞에 앉았다. 금이 가고 글씨가 희미해진 자리를 조심스럽게 덧칠하며 그는 한자 한자 마음을 담아 그렸고 그 시간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지난날의 것과는 달랐다. 그건 고통을 숨기기 위한 침묵이 아니라 고통을 통과한 후의 고요였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문장을 덧칠하던 순간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렸다. 나는 사라진 아이가 아니야. 나는 다시 살아난 이야기야. 경판 작업을 마친 후 지우는 뒷마당 감나무 아래로 향했다. 그는 혜진과 함께 묶어뒀던 나무판을 다시 찾아 그 옆에 작게 새 이름 하나를 새겼다. 지우, 존재하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다. 그 문장은 더 이상 누군가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었다. 그건 지우 자신에게 보내는 약속이었다. 그는 그 약속을 품고 다시 방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긴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그 집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웃으며 등을 돌렸다. 그리고 멀리 자신의 이름이 적힌 벽화 앞에 자신의 손으로 한 송이 감꽃을 그려 넣었다. 그 그림 속 소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고 햇살은 따뜻하게 그의 뺨을 스쳤다. 그건 끝이 아니었다. 지우가 비로소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진짜 시작이었다. 봄이 완연해졌다. 해송사의 감나무에도 연두빛 새싹이 피어났고 절 마당을 지나는 바람은 더 이상 차지 않았다. 겨울을 견딘 모든 생명들이 조심스럽게 피어나는 계절. 지우에게도 그 봄은 단지 자연의 변화가 아닌 내면의 새로운 장이었다. 이른 아침, 지우는 법당 청소를 마치고 감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그 옆엔 혜진이 함께 있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아무 말도 없이 바람을 느꼈다. 시간이 흐른 만큼 침묵도 편안해졌다. 혜진이 입을 열었다. 이제 너 어디로 갈 거야? 지우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 이제 어디든 내가 직접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제 넌 어떤 문 앞에서도 서 있을 수 있어. 지우는 웃었다. 그 웃음은 처음 해송사에 도착했을 때의 그 소년에게선 결코 나올 수 없던 표정이었다. 며칠 후 선사님은 지우를 따로 불렀다. 조용한 찻방에 앉아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나눴다. 지우야, 이제 슬슬 준비할 때가 되었구나. 어디론가 떠나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란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거지. 이곳은 너의 상처를 받아주는 곳이었고 이제 너는 그 상처를 품은 채 세상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 지우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움보다는 이상하게도 기대가 더 컸다. 며칠 후 해송사에서는 작은 행사가 열렸다. 절에서 일정 기간 수행을 마친 아이들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자리. 지우는 이 자리의 마지막 순서로 자신이 직접 만든 작은 나무패를 꺼냈다. 그 안에는 또렷이 새겨진 이름 하나. 지우. 그 밑에는 작은 문장이 함께 새겨져 있었다. 스스로를 부른 이름으로 다시 살아가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가운데 지우는 조용히 말했다. 처음 이 절에 왔을 때 저는 이름이 없어진 아이였습니다. 가족에게서도 사회에서도 제 이름은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그 이름을 다시 찾았습니다. 혜진, 선사님, 이 절의 모든 분들이 저를 지우라고 불러주셨고 그 부름 속에서 저는 다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지우는 작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 누군가 대신 불러주지 않아도 저는 이제 스스로를 부를 수 있습니다. 저는 지우입니다. 지워진 존재가 아니라 다시 쓰여진 이름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법당 안은 조용히 박수로 가득 찼다. 그 박수는 축하였고 작별이었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응원이기도 했다. 행사가 끝난 후 혜진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가게 되면 편지라도 써. 지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내가 내 첫 번째 독자잖아. 두 사람은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고 지우는 작은 배낭 하나를 메고 절을 떠났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다. 길은 여전히 낯설고 때로는 험하겠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더 이상 어디에도 밀려나지 않는다는 걸. 더 이상 어떤 문 앞에서도 움츠러들지 않는다는 걸. 며칠 후 지우는 작은 도시의 한 도서관 근처에 방을 구했다. 그는 책상 위에 혜진이 준 종이약을 올려두고 자신이 그동안 써온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한 줄을 적었다. 이제 나는 내 삶의 이야기를 스스로 써내려간다. 그 문장을 쓴 후 그는 새 노트를 꺼냈다. 그 첫 페이지에 또박또박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지우. 이름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날.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에는 봄 햇살이 쏟아졌고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로 바삐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 속에서 지우는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이제
어디서든 존재할 수 있어. 그리고 그는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겨울을 견딘 모든 것의 따스함이 담겨 있었다. 바람은 창문을 흔들었고 그 바람 사이로 어릴 적 그가 그렸던 입 없는 어머니의 그림이 떠올랐다. 그 얼굴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지금의 지우는 그 얼굴을 향해 말할 수 있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그리고 괜찮아.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끝이 났다. 그러나 그 끝은 곧 또 다른 시작이었다. 이름을 잃었던 소년이 이름을 부르고 이름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생이 다시 시작된 날. 그날의 이름은 지우였다.